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훈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양박 강대는 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뭐 다녀왔습니다. 아니, 잘 보냈습니다. 그럼 매가리 없이 이야기를 하네. 아니, 지금 정치인이 아니 지금 연휴 끝나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민심을 살피고 말이야. 다음 선거에 이거 생각해도 영 뭐 말투가 민심. 학업의 뜻이 없는. 근데 정치인들이요, 어차피 명절날 내려가면 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갖고 민심을 살피고 와요. 다 쓸데없어요. 저는 뭐 어쨌든 우리 김제 내려가가지고. 예. 그 무슨 민심 들을 만한 민심이 뭐, 듣고 싶었던 민심이 뭐였는데.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 들을 시간 없었는데. 민심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먹는 시간만 있었고. 자, 먹고 뭐 청소 좀 하고 집 청소 이런 거 좀 우도 하고 김제 내려갔다 오신 강대, 그리고 우리 좌도 통영이 이게 굉장히 먼데. 저는 통영을 내려간 게 아니고요. 지금 형님이 계시는 울산을 갔는데 왕복 17시간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7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착하니까 한 5시 정도 되는데 옥천 휴게소까지 평소에 한 1시간 만에 가는 길을 3시간 만에 갔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가 20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화장실. 예. 제가 화장실 줄 서서 기다려서 볼일 보는데 13분. 우리 집 사람이 18분. 이것도 빨리 끝났다. 여자 화장실에 볼래 굉장히 긴데. 예. 그리고 여자 화장실이 많더라고. 한 3군데로. 그것도 여자 화장실 분이 또 이렇게 남자 화장실을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진짜 좀 방송 좀 하자 좀 제대로. 에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좀 겪는 일인데 뭐. 아니 근데 저는 시골이지만 6시간 걸린 적 겪은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도 쪽은 좀 다른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한 19년 모시고 있었으니까 20년 만에 기성을 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서 생각나더라. 우리 대학 때 그 학교에서 버스 타고 가지고 진주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창들이 찌라시 쫙 들고 또 피세일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통영으로 가는 버스 타고 어떤 놈은 산청 가고 어떤 놈은 합천 가고 함양 가고 하던 그 기억들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지옥행이었다. 근데 많은 우리 정치자들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나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울산에서 딱 내리는데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만 한 8시간 이상을 보냈으니까 근데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예년보다는 이번에 좀 빨랐지 하고 뒤에서 내리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년보다는 이번엔 좀 쉽게 빨리 왔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올해 막혔다는 얘기를 진짜 길게 하시네요. 3천만 명이 이동했으니 뭐. 예,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냥 연휴 내내 일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 하셨다고? 예, 아직 마감을 한참 넘긴 원고가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잘못하셔갖고 노예 생활 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본래 내가 잘하고 노예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쳐보이세요. 예전에 TV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월요일. 길었던 연휴가 끝난 후 돌아온 첫 월요일만큼요, 유난히 더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몸도 마음도 잘 추슬러서 더 활기찬 내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요즘 정치권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모병제를 언급하며 대권 행보를 보이는 것도 화제지만 분단 국가에서 모병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병제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의 발언부터 살펴보죠. 남지사의 모병제 구체적인 내용 강대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경필 지사 이 구상에 따르면요, 30만 명 병력 규모, 지금은 63만 명 좀 될 거예요. 네. 로 줄이자 이런 거예요. 네. 반 띵땅. 간부급 12만 명, 사병급 18만 명, 요렇게 해서 30만 명 하자는 거고요. 사병급 18만 명한테 지금은 월급이 10에서 20만 원, 병장 되면 20만 원 가까이 될 건데요. 이걸 확 올려가지고 200만 원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거고요.
현재는 그 63만 명 이 병사들한테 16조 4천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가요. 네. 주로 월급 간부들이 꽤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3조 9천억 원이 그 더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뒤에 아마 나올 건데 이러저러한 그 경비 절감 요인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더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안은 굉장히 정말 어찌 보면 훅 들어오는 아니잖아요. 아까 강원 선생님처럼.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같은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은데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 평등권이라는 문제에서 뭐 평등권대 직업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월급 주고 지원병 받으면 예. 흑수저만 군대 간다. 예. 이거 평등권 침해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다는 얘기는 정의당에서 주로 하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남경필 지사는 또 여기 이런 그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 받았죠. 아, 받았죠. 아, 이거 서로 같은 당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뜨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받았냐면 모병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병역 비리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도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남경필 지사의 얘기가 두 명만 본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걸 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그 강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의미가요. 유승민, 남경필 지사가 전체 그 주간 단위 대권 유력 주자 여론조사에서 다 3% 미만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크게 두 가지를 그 던지고 지금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 이전. 네. 그 하나를 던졌고 하나는 모병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모병제는 사실상 지난주에는 화끈하게 달아올랐던 주제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병제는 아주 핫 이슈로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받으면서 둘이가 치고 받는 모습에서 모병제 전국에 있어서의 그 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연이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제 조연 정도로 들어오고 사실상 이 세 사람이 현재 현역 정치인들 중 가운데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각 셋 다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대선 잠룡이 아니고 잠룡이잖아요. 잠룡.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논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김두관 전 지사의 그 표현입니다. 지난번 2012년 대통령 후보 그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그 공약이 모병제였었거든요. 아, 김두관 맞아요. 2012년에. 네. 네. 그러면서 종북 기억납니다. 좌파로서 엄청난 매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그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남경필 지사가 그 모임에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남경필 지사가 치고 나옴으로써 종북 논쟁이나 색깔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를 검토할 시기도 됐고 그러면서 이 논의가 각각의 논란과 근거를 갖고 난타전을 벌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특강 정치를 하면서 또 모병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언론에 뜨면 남경필 지사가 또 각종 언론에 나와서 또 반박을 하면서 반박과 재반격의 이 수레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이 모병제 얘기 꺼내가지고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은 진보정당이거든요. 2004년 총선 공약, 뭐 2005년 해가지고 민주노동당 시절에 다 모병제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모병제가 모병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저것들은 저런 애들 빨갱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것은 종북 논란을 잠재우는데
역할을 했다. 저는 남지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남경필 지사는 혹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모병제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적절한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 역할은 좀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요.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예. 보수들이 얘기를 하기가 약간 좀 뻘쭘하게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유승민 얘기 그 논쟁 할 때도 남경필 지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박을 하니까 유승민 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모병제 실시해가지고 군대 내 인권 의식이 향상된다 이런 주장을 남지사가 하는데 군에서 뭐 많이 있잖아요. 왕따, 집단 폭행, 자살,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여러 문제 있지만 그건 그거 자체로 막아야지. 그게 징병제, 모병제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반박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박도 제가 볼 때 점점 저 개인적으로 좀 유승민한테 좀 끌렸던 편인데 네. 이번 거 보면서 유승민 의원이 이번 건 아니에요?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군에서 성추행, 성폭행, 왕따, 집단행동, 자살 등 여러 문제는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문제로? 다른 어떻게 첫 번째 지금의 그 군대 내의 제도가 동일한 제도에서 도덕적, 윤리적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한 회의감이 들고요. 두 번째 그 김두관 의원이 한 이야기가 통계를 발표했는데 재밌어요. 모병제가 병력 내 가혹 행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간 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70여 명이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4천여 명이 의가사 제대를 하고 다쳐서 그다음에 500여 명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는 많은 이 신입 사병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직업으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간부들뿐만 아니고 부사관들마저도 군대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면 이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같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도 내가 얻어맞고 살 수는 없는 거다. 나는 국어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력 문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징병제냐 모병제냐라는 제도를 가지고 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로 유승민 주장처럼 볼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결코 정신교육, 윤리교육, 도덕교육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제도의 변화가 옴으로써 그 제도에 맞는 병력 문화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측면을 본다라면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하는 군 내 인권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 그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획기적인 극복 대안이다. 병력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잠깐만 유승민 의원이 한 말 좀 실망스러운 게 이제 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다 모병제가. 네, 네. 근데 과연 이 모병제가 금수저와 흑수저의 평등권을 과연 침해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일단 좀 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병제를 시행하면 부잣집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뭐 그건 조금 일만은 맞죠. 그러니까 요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또 양 박사님이. 예, 일단 평등권 이야기를 했는데 평등권하고 직업 선택권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지금 유승민 의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라는 개념이지 이 전혀 다른 평등권을 이야기한 거고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권하고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평등권을 잘못 쓴 사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78개 국가가 모병제를 운영을 하는데
나라는 다 평등권이 침해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나요?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금수저들은 그 부모의 백으로 안 가거나 이미 지금 이 징빙제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미 안 가거나 간다 해도 꽃보직이에요. 이게 더 사실은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이게 더 평등권 침해죠. 오늘 그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그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에 자기 부모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경우에 70%가 단순 행정 보조 업무, 즉 꽃보직보다 더 좋은 보직이 꿀보직이라네. 요 꿀보직을 지금 차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오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백무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이 현재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101명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야, 이게 이제 충격적이야.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검찰, 감사원, 국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100%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등 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소방, 지하철, 그다음에 보훈병원 등 이 기피 시설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꿀보직의 반대 보직이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노가다 하고 몸이 하는데 여기에는 4급 공무원 이상의 그 자녀들 43명만 근무합니다. 즉 70% 이상은 다 뭐 정말 꿀보직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등하냐? 이게 정의냐? 우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내미가 의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근 10일 이상을 외박하고 외출했던 이 과정을 보면서 아 꽃보직 꿀보직이 뭔지를 확인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현재의 징병제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개념이 바뀌는 건데 모병제를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징병제 하에서의 군대는 뭐냐면 거대한 비정규직 집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2년 미만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데고 최악의 저임금으로 일하는 데죠. 이런 사업장이 없잖아요. 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일 시키는 삽질하게 하고 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20만 명 징집되는데 아까 뭐 100명씩 죽는다고 했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최악의 산재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아요. 거기 한 4만 명 일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죽었던 게 제 기억으로 한 8명 1년에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 나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 들어가거든요. 근데 군대는 100명씩 죽어요. 이런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기업살인법 있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데 이런 데 법을 적용시키면 국방부 장관 구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직장인 거고요. 완전 착취가 만연한 곳인 거죠. 이런 곳을 바꾸자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로. 높은 놈들 자식들은 다 좋은 데를 빼고 네. 안전한 데를 빼고. 군대를 흑수저만 군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어떤 생각이 이면에 있냐면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흑수저한테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군대를 지금처럼 3D 업종, 3D 업종으로 놔두면 실제 거기 흑수저만 보내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월급 올려주고 아까 인권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군대 민주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구급 공무원 일자리인데 기숙사 있고 삼시세끼 다 밥 주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월급 남경필 지사 얘기대로 따르자면 이 월급 200 평균으로 봤을 때 사병 그 18만 명에 월급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은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 그 거의 그대로 저축 가능한. 네,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봉이 2,400만 원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인상된 돈이요. 6,470원. 6,470원.
그러면 이게 월급으로 그 209시간 그 노동법에 따라서 뭐 주 5일 그다음에 8시간 그다음에 이거 다 합하면 135만 2,230원. 현재 최저임금이 이런데 최저임금보다 200만 원이 많잖아요. 200만 원이 많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자, 남경필 지사는 사병들에게 구급 공무원 초봉 수준으로 200만 원을 이제 그 줘야 되고 그러면 3년 복무하고 나면 7,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다.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7,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저학력층이나 오히려 빚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저학력층이나 흑수저들이 군복무를 통해서 7, 8천만 원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빚만 있었잖아요. 등록금 대출 받아서 했던 그 빚만 가지고도 그 사회에 그 첫발을 내딛고 끙끙 맸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7, 8천만 원이라는 돈이라면요. 쉽게 창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창조경제지. 전형적인 창조경제. 요거를 지금 하자라는 건데. 대통령이 좋아하겠네. 야, 이거 왜 박근혜가 주장 안 했죠? 진짜 죽이는 건데.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안 알려줘서 그래. 대통령한테 알려드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빨리 찾아갑시다. 찾아가지고 모병제를 합시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로 막 창출되는 거고 저소득층 지원 효과 로 봐도 대단하네요. 로 봐도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저소득 그 지원 효과인데 이게 18만 명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18만 명의 모병제로 시작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줄이고 하면서 지금 뭐 하사관들 지금 부사관이라고 정확하게 하사관은 또 일본식 발언이라네 표현이라네. 그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다음에 여군도 이미 모병제가 됐고 그다음에 부사관제도 모병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징병제만 제끼고 이 모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만 명이면 국어 공무원 18만 명이면 매년 이게 이제 3년 복무잖아요. 3년 복무면 1년에 6만 명씩 빠지고 들어가면 18만 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매년 일자리가 6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봉 2,400만 원. 연봉 2,400만 원도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거는 초봉입니다. 초봉을 그 2,400만 원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2,400만 원짜리 이상의 국어 공무원이 연간 6만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일자리의 확충이죠. 원래 경제가 좋을 때는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기업이 많이 그 인력을 뽑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의 침체기에서는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대거 뽑아서 그 인력을 흡수해줘야 청년 실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현재 경제 지난 보수 정권 10년의 경제 운용 방식을 보면 정부에서 먼저 더 쳐. 그리고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뽑아. 그러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더 축소되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작은 정부를 자랑하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자랑해가지고 국민들이 나아진 게 뭐가 있죠? 이런 악순환들, 정말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버리고 단점만 뽑아서 운용했던 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부잣집 아이들은 뭐 군대도 군대지만 국어 공무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국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흑수저들의 일자리 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2016년 국어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예상 인원이 4,120명이었습니다. 4,000명 정도 됐죠. 접수 인원이 꼴랑 4,000명. 22만 2,650명. 경쟁률이 54대 1입니다. 2015년에는 3,700명 뽑는데 19만 명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51.6입니다. 매년 국어 공무원의 그 지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청년 20만 명이 계속해서 노량진 그 공무원 학원들 그리고
대도시의 공무원 학원들에 다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비입니까? 유령입니까? 그게 뭐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경쟁률이 공무원이 최고. 54대 1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좋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공무원, 국어 공무원에 한해서만 20만 명이 연간 이 근처를 이 배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일까? 대충 그렇죠. 계산을 학원비도 있고 해봤어요. 학원비, 뭐 교재비, 인터넷 강의료, 생활비, 독서실, 고시원, 용돈 이렇게 하면 최소 100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네. 최소 아주 극빈한 경우에 최소 100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연간 공무원 시험 준비로 1,200만 원 정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54분의 1의 확률을 보고. 예. 54분의 그러면 10명이면 1억 2천만 원을 써요. 100명이면 12억. 2천만 원, 20만 명이면 2조 4천억이 그냥 20만 명이면 2조 4천억을 씁니다. 2조 4천억을 쓰는데 진짜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2조 4천억을 소비해가지고 연간 일자리 4천 개를 만들어냅니다. 국어 공무원.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러면 50명 중에 한 명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50대 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49명은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명이 2조 4천억을 사용해서 4천 명 가량 합격을 하는데 이 4천 명이 사용한 480억을 빼도 2조 원은 계속해서 국부 유출, 국부 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흑수저 과정에서 뽑아낸 돈. 흑수저 과정에서 뽑아낸 돈. 그런 돈으로 2조씩을 또 날리는 거죠. 네, 더더욱 아니 뭐 이게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2조 4천억 원씩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근데 아니, 이제 국업 공무원이 대부분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업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맞아요. 하고 그 20만 명 중에 고졸 출신이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쓸 돈 다 쓰고 또 졸업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받아 쓰고 있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비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모병제가 만약에 뭐 남경필 지사 모델대로 된다고 하면 이 비용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연간 6만 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연간 6만 명을 뽑으면 연봉이 2,400만 원을 주는 3년짜리 계약직 일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간 6만 명을 고용한다면 연간 7,200억 정도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흑수저들이 한 명이 1,2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쓰니까 그러니까 7,200억 정도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6만 명에게 연간 1조 4,400만 원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쓸 거 빼고 그다음에 받는 돈 합하고 나면 이게 2조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등권을 운운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집 애들만 군대를 간다고 이야기하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요. 심각하게 국민적 정서와 그다음에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은 뭐 얼핏 보면은 그래 뭐 가난한 집 애들만 군인이 돼야 되냐라는 그런 감정에는 호소할 수 있지만 이런 청년 실업 문제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서게 되면 설득력이 완전히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또 가난한 애들만 그 군대를 가고 구급 공무원을 하라라고 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남경필, 김두관의 일관된 이야기는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 아, 병력피를 해야 된다. 병력피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대기업 시험에 그 군필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남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 이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징병과 모병을 같이 합니다. 혼합 제도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박아놨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럼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여성들도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은 또 좀 해소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모병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굳이 남성에 한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전쟁은 여성 인력의 디테일하고 세밀한 영역들이 훨씬 더 군대 내에서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본다라면 남녀 할 것 없이 공무원의 자격 부과를 어떻게 하는 조건부를 어떻게 다느냐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모병제 하에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꼭 군 병력을 필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단순히 모병제 하에 군대가 가난한 흑수저 집안의 자식들만 가는 게 아니겠네요. 대통령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네. 국가안보회의 이명박 정부 때 국가안보회의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으로 비롯해가지고 모든 국가안보회의 멤버들이 아무도 군대 안 갔다 왔죠. 군대 안 갔다 왔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을 하려고 해도 그다음에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해도 어떤 공직자가 되려 예를 들어서 해도 판사나 변호사 이런 게 되려고 해도 변호사는 아니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판사나 검사가 되려 해도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군대를 갔다 와야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이거 좋다 자격을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외려 평등권이나 정의롭지 못한 영역보다 모병제의 조건부가 걸리면 훨씬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러면 군대 6만 명 이거 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시험 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모병제 지금 얘기하고 하면서 남경필 지사 주장, 그다음 김두관 의원 주장 이런 게 이제 주된 모병제의 주장의 근거로 이제 많이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인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약간 고민을 달리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토론할 여지가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왜 군대를 갔다 와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재 징집제 하에서도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 복무제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근데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 그러나 총을 드는 건 내 종교나 내 사상 때문에 할 수 없어. 대신에 그런 거 말고 다른 공공적 영역에서의 봉사 같은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문을 열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9급 이상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이 병역을 필하는 사람만이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딱 병역 필로만 한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징집제 하에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자칫하면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고민하자. 가능하죠. 그리고 여성 문제도 모병제 하면 여자들 중에 군대 갈 사람 가면 돼요. 그리고 근데 여자들 중에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지만 군대 가는 거 말고 다른 공공적 봉사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강 대변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좀 받아서 하면 현재 우리나라 모병제 논의가 징병제 일시적 철폐와 그다음에 급격한 모병제 도입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논의가 왔잖아요. 근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관이나 그다음에 여성들은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체복무 신념과 신앙에 따라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모병제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 모병제라는 틀 내에서 다양한 조건과 그다음에 영역을 구분해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모병제 논의의 핵심은 현재 일괄적인 징병제를 철폐하는 것. 요게 핵심이고 요 징병제보다 더 나은 다른 방식으로의 이 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모병제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이 모병제도 엄청나게 외국 사례로 보면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체복무제를 계속해서 정의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모병제라는 틀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양 박사님이 김두관 의원하고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는 관계, 알고 종족 술, 아는 술 마시는 사이잖아요. 관계. 네. 술 마실 때 얘기하세요. 대체 복무제도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저대로 노력할 테니까. 아니, 어쨌든 지금의 논의는 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논의가 아니고 여당 내에 잠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룡들이 지금 주도하는 논의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모병제 논의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고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대안들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이 과정이 지금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 대체복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네. 모병제가 됐을 때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병력 피해를 준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 나 군대 안 가. 난 그래도 군대는 안 가. 아무리 내가 굶어 죽어도 안 가. 30만 명 채울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 공무원 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네. 참 이 공무원 수도 우리나라 정말 주목구구식입니다. 작은 정부다. 그다음에 그 정부가 작다를 계속 자랑하려고 이 OECD 기준, 국제 기준도 안 따르고 지금 그 공무원 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지금은 안전행정부잖아요. 지난 정권까지는 행정안전부였고 안전을 강조하려고 안전행정부로 만들어가지고 세월호도 터뜨리는 박근혜 정부인데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발표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공무원 수는 102만 352명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100만밖에 안 되는 거죠. 100만. 그냥 100만이에요. 이 102만 명이 다 정규직입니다. 공무원으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계산한 건데 OECD 기준으로 보면 200만 명이 공무원이 넘습니다. OECD 기준으로. 네. OECD 기준이 뭐냐면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도 많잖아요. 네. 공무원을 판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그 OECD 기준으로 하면 그 군인도 공무원이네. 네, 군인도 OECD 공무원이지. 기준으로. 당연히 그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거의 10년 전인 2008년에 펴낸 국제 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라는 책을 보면요. 2006년 딱 10년 전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90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만 정도 되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당시 정부 통계를 보면 97만입니다. 100만 명 차이가 나네요. 100만 명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수치는 무려 93만 6,325명, 93만 6,325명이 그 많은 숫자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 지방 공무원 숫자에 더해서 군인, 비영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 공기업을 포함했는데요. 이 수치도 적은 수치인 게 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우에 한 200곳 정도에서 직원이 빠진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즉 200만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200만 개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군대 갔다 오는 것이라면 30만 명 군대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병의 경우에 18만 명을 유지할 수 없을 이유가 없고 매년 6만 명을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과열 경쟁이 예상이 되죠. 야, 군대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학원 가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원래 이 계획에 따르면은 일반 병사는 20만이에요. 간부 10만. 병사 20만. 남경필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남경필 기준이에요. 12만 명의 12만 18만 정확히 하면 그렇죠. 18만 명의 사병급을 네. 이제 나누어서 30만 명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18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만 명의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연간 6만 명이 입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몇 명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병제 하면 뭐 사람이 안 모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오게 군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계획대로라면 2015년까지 해서 100% 모병제 가는 거긴 했었는데요. 뭐 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모병 30%, 그 다음에 징병 70% 이렇게 했다가 5대5 했다가 7대3 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늘리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 관심 갖고 공청회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전문 사병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4년 복무해요. 월급은 한 150만 원 주고 그리고 4년 복무한 다음에 원하면 부사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 사병제도 그 다음에 징집병 그 위에 부사관 뭐 간부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과도기적인 형태로 유지한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정의당 총선 공약은 그 부사관 10만 명, 그 위에 간부 10만 명,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사병 10만 명, 그 다음에 징집하는 사람 10만 명. 근데 이 징집하는 사람 10만 명은 6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징집하는 사람은 전투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 사병 이상, 그리고 징집하는 사람들은 후방에서 행정 업무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숙련된 사람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비현실적이다. 저도 앞에 딴 거는 다 현실적이라고 그랬더니 왜 우리 당 공약한테만 비현실적이라고 그러고. 정의당 안에 좀 비현실적으로 봐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나는 저 후방에서 그래 행정했는데요. 네. 그것도요 6개월 만에 안 돼요. 그 인수인계 받고 하는데 3개월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 어차피 편집해서 자르지도 않을 거니까 제가 당에다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요지는 그러니까 제도를 잘 설계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모병제 할 거냐 말 거냐 그 의지를 갖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점에서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남북 대치 상황 그런 거죠. 북핵 위협 병력 감축이 되면 안보 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뭐 한국일보 뭐 조재우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또 죄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SBS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군이 7만 명, 공군이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수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줄일 병력보다는 육군이 49만 5천 명인데 이것을 30만 명으로 줄이겠다면 육군이 한 16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30만 명을 하면 육군이 16만 5천인데 이 16만 5천에 우리 대한민국 육군을 갖고 북한의 육군인 102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런 데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의구심 많네 이번. 자 좋다. 말 그대로 육군 16만 명하고 이 북한 육군 100만 명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어요? 무기 좋은 팀이 이기죠. 그렇죠. 무기 좋은 팀이 이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잖아요. 2003년 3월 20일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징병제로 이라크는 110만 명의 이라크 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라크는 원래도 육군이 굉장히 강하기로 그렇죠. 유명한 나라죠. 110만 명, 북한보다 많아요. 110만 명인데 미군은 18만 명으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아주 아작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미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지고 한국 전쟁도 미군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비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졌죠.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한 번도 못 이기다가 2003년 이라크전에서 처음으로 1승을 올렸는데 이때 18만 대 110만의 싸움에서 18만 명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야 16만 명의 남한 그 육군과 북한 100만의 그 북한 육군의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설명을 못 해내면서 계속해서
그 첨단 시대에 전자전을 통해서 그 붙고 있는 현대전을 아직도 5, 60년 전에 땅개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을 그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육군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도 역대 국방장관들이 쫙 있었지만 육군 아니고 해군하고 공군 출신 국방장관이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네, 죄다 육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당도 보면 계파 있잖아요. 주류 있고 비주류 있잖아요. 국방부의 주류는 육군이잖아요. 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을 줄일 때, 병력 수를 줄일 때 최대 기득권 저항 세력이 육군이란 얘기예요. 네. 그 육군을 그러면 병사만 줄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군 줄여야 돼요. 장군이 줄죠. 네, 장군 줄이고요. 그 밑에 간부들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사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줄이는 거냐? 부대를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경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대 구조조정 방안이에요. 네, 근데 군대 구조조정, 원래 구조조정 다 그렇잖아요. 사람 줄이고, 뭐, 원래 회사에서는 사람만 줄이는데, 실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기계 도입하고 이런 것처럼 군대도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전이 어차피 첨단 기술로 하는 거니까 뭐 사람 늘려가지고 뭐 하겠냐. 그리고 육군의 상당수가 저 전방에 배치돼 있잖아요. 전쟁 나면 30만 명이 전방에 배치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전쟁 나면 곧바로 30%가 죽어요. 예,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에 30%면 거의 10만 명이 일단 죽고 시작해요. 그 사람들 차라리 군대 안 가는 게 낫죠. 죽고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올라왔었던 이따 치고 뭐 하여튼 김병관 아무튼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남경필이 대통령 돼도 모병제 못할 거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육군 장군들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 얘기구나. 네.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내 기득권자인 그러면 기득권자들하고 전쟁하듯이 싸워야 되거든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처럼 해야 돼요. 하나의 숙청할 때처럼. 네. 그 율곡비리 그 특별 수사해가지고 죄다 구속시키고 하나의 숙청하고 이거를 집권하자마자 1년 내에 다 했거든요. 그럴 정도의 계획과 그런 패기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 그냥 계산해가지고 야, 이 정도 계산 나왔으니까 우리 좀 들어줘라. 이런 문제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벌써부터 그런 반응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전격적인 개혁을이나 수술을 통해서 그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요. 예전 같으면 SNS가 없던 시절에는 그 군사 반란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보는 유선 전화밖에 없었고 무전기는 다 보안사에서 도청 감청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수많은 SNS가 있기 때문에 일거에 수만 명의 군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성 사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부 군사 반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군 내에는 항상 진급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고 주류와 비주류와 어떤 조직에도 있기 때문에 비주류가 주류의 책동을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라면 예전처럼 군사 쿠데타가 무서워서 군부를 개조 계획하지 못한다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 우려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쿠데타 그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YS 이후에 그렇게 병력을 줄이고 특히 육군, 군대 내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YS 때 국방부 산하에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군대 줄이고 병력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군축하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요. 200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을 줄이자 이거였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52만 명으로 줄이자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가 언제냐면 2030년이에요. 이명박 정부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자고 했었어요. 이 얘기는 원래 공식적으로 나온 건 노무현 정부 때예요.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자고 했어요. 50만 명 똑같이 가잖아요. YS 때는 목표가 2002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2020년, 이명박 때 2022년, 재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뒤로 또 밀어가지고 2030년 됐어요. 이게 뭐냐면 60만에서 50만 줄이는데도 그렇게 60만에서 50만 10만 명을 줄이는데요. 원래 2002년 계획 제출됐을 때하고 비교하면 30년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2030년까지가 계획이니까 전국 이 집권을 한 다음에 권력이 한참 짱짱할 때 이때 밀어붙이지 못하면 기득권 세력의 이 내부 저항 때문에 항상 좌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의원이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혹은 모병제로 하려면 진짜 이거는 큰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된다 이런. 그럼 일단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청해볼게요. 결국 그럼 비용 문제를 그렇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 문제 지금 이야기를 앞서도 이제 양쪽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모병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첨단 무기를 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뭐 첨단 무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든다가 그게 진짜 논리적으로 맞나요? 첨단 무기를 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력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그 사람을 관리하고 뽑고 월급 주고 그다음에 이후 사후 복지 문제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60만 명이라고 해서 첨단 무기가 뭐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이 소총 들고 있는데 육군에 5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소총 들고 있는데 무슨 그 대부분의 육군들이 다 그 최첨단의 그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김두관하고 남경필하고 통계가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전력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그 인건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남경필은 현재 63만 명의 전력 운영비를 16조 4천억으로 보는데 김두관은 일찍이 27조라고 봤어요. 그리고 김두관 지금도 27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2012년에 자신의 그 대선 공약을 모병제로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남경필 선수는 작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연구하면서 아마 여기서 착오가 나는데 저는 오히려 김두관 의원의 이 데이터가 맞다고 보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27조 정도가 전력 운용비로 소용이 되는데 현재 병력을 63만에서 30만으로 줄이게 되면 병력 운영비에서 8, 9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30만 정도로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3조에서 4조, 많게는 8조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국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 새롭게 모병제를 했었을 때 3조 9천억에서 4조 3천억 정도 200만 원씩을 주면 18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때 3조 9천억에서 4조 한 2천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3, 4조가 최소 남고 많게는 현재 상황에서 한 8조 정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돈이면 똔똔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병제로 돼서 이제 이른바 30만 원으로 축소됐을 때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불필요한 군재산 매각으로 또 돈을 또 아낄 수 있겠고. 예. 근데 또 이 군납 비리나 이런 군대 비리를 대폭 줄이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워낙 비리가 많잖아요. 뭐 그건 알고 있는데. 해먹는 애들 많고. 아니 뭐 30만 원 줄어들면 비리가 없어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산 군납 비리는 이적행위다. 2014년 11월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2014년 12월에 방위산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 소위 말하는 방위산업 비리 합수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검사 18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117명이 합수단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때 그 조사 대상이 통영함, 저 고향이 통영이잖아요. 그때 통영함 비리 사건 심각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소해암, 다 기억날 겁니다, 청취자들. 그다음에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그다음에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같은 경우 도입에 관련된 국지 간 비리를 수사를 하면서 전현직 그 장성급 11명을 포함해가지고 77명을 기소를 하고 작년 12월에 마쳤는데 그때 합수부가 발표했던 방산 비리 액수가 얼마냐면요. 9,800억입니다. 1조. 아니, 너무 많이 묻다 이거는. USB 메모리 그걸 갖다가 거의 100만 원, 한 개에 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할 정도로 다 해쳐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좀 모질한 애들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도 지들끼리 감사하고 지들끼리 그 감사 안아주고 그리고 참모총장이 비리에 그 현직 참모총장이 비리에 연루된 이런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기억나나요? 2004년에 린다 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 납품 과정에 있어서의 그다음에 무기 도입 과정에 있어서의 엄청난 리베이트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도 전면화된 적이 없었던 것들 이것들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게 모병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모병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한 데 있어서 모병제가 들어오면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군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이고 군대 인식이 나빠지면 모병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군대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문화를 유도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통째로 날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러한 비리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군대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제도 안에서 아무런 제도를 바꾸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교육을 하니 윤리교육을 하니 도덕교육을 하니 수많은 명자 공자가 온다 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 목이 다리만큼의 진보는 있을지언정 성금의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보자. 제도를 바뀐 제도가 이러한 병력 문화와 그 군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 자극제 중에 유일하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모병제라는 거죠. 근데 모병제가 완전 거의 모병제에 대한 피를 토하고 계세요. 마이크에 막 피 묻은 것 같아요. 모병제가 보완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약간 양문석 박사님은 모병제 극찬성론자인데 비해서 저는 약간씩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병제가 병사를 모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회사가 갈만한 데여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돈 많이 준다는 대기업도 거기가 민주주의인가요? 아니에요. 과장님 퇴근하기 전에는 밑에 대리나 평사원 퇴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군납 비리와 연결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뭐 육군사관학교 해가지고 다 인맥으로 얽혀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걸 누가 꼰지릅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거를 다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맨 윗대가리가 군인이 아니어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모병제와 같이 가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지난주인가 국회 토론회 하는데 가서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시도하려다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조치들이 따라와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얘기인데 사실 진보정당 쪽에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모병제 얘기를 하면서 그 남경필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얘기 하냐면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만 명이 하늘에 대고 총 쏴봐야 무수단 미사일 핵 장전해가지고 날라오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경필은
정말로 사드 배치 찬성론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줄이고 완전히 센 군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면 그걸로 완벽히 옳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화 군축이에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모병제도요. 사람만 줄이면 뭐예요? 무기가 커지는데 그건 작은 군대도 아니에요. 무기가 대형화되는데 작은 군대도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저는 뭐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도 모병제 못할 거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뭐냐? 이 사람은 그랜드 플랜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모병제를 왜 하느냐에 관한 거대한 계획이 없어요. 거대한 계획은 뭐?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과정에서 야 우리가 서로 무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당장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적인 군대가 정말 자기 뜻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줄이는 대신에 무기를 최첨단으로 도입하자 이 논리에서 멈춰버리면 당장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 야 그 무기 구입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진보 진영에서 이런 문제에 관련한 핵심 주장은 군비 축소였어요. 적정한 규모의 군대를 만들자는 거였죠. 그건 우리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병제 극찬성론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징병제 철폐주의자예요. 아 그래요? 적당히 찬성. 지금 모병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부과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는 수많은 여백들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모병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바로 지금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론의 과정을 안 겪었단 말이에요.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징병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반대하고 징병제를 철폐하고 나면 그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 모병제라면 그 모병제를 다양한 틀 속에 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복무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평화협정, 군축, 그다음에 남북 간의 하해 이런 과정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면 모병제 찬성이 아니라 징병제 반대가 정확하게 제 입장이다라는 걸 밝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남경필 지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모병제는 참 신뢰가 확 떨어진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전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가 남경필이 막 그런 거 주장했다고 해서 막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게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잘하는 점은 있죠. 종북 소리 안 들으니까 모병제. 네, 그거 잘한 거. 그거 하나 잘했네. 뭐.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남경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 박사님 같은 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모병제를 반대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군 장성수의 밥그릇.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기득권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낮에는 진보 밤에는 보수잖아요.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삼성 장군 출신이 이 모병제 논의가 나왔더니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병제를 반대하는 장성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뭔데요? 자기 밖으로 지키려고요. 즉 장성수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10년 동안 군 병력은 68만에서 62만으로 줄었는데 장성수는 단 한 명 줄었습니다. 현재 한 명 억울하겠네.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자기 혼자 그만둔 거야? 우리나라 장성수가 정확하게 440명입니다. 이 440명을 며칠 전에 지난해에 또 국방부가 지난 5월 30일에 병력 특례제 폐지를 통해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군 장성은 안 줄이고 계속해서 사병들의 이 직업의 선택권들을 계속해서
침해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재 유출에 대한 그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 병력 감소와 함께 향후 군 장성수도 대폭 감소된다. 현재 440명에 달하는 군 장성수가 2020년대가 되면 60명이 줄어 300명대가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 장성수 아까 440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육군이 310여 명, 해군이 50여 명, 공군이 60여 명, 해병대가 15명에서 총 440명인데요. 또 이런 통계가 재밌어요. 별. 그러면 원스타도 있고 포스타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별을 다 합치니까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전체 별 수가 657개입니다. 장군이 440명인데 657개인데 육군 별이 480개, 해군 별이 92개, 공군 별은 8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군의 70%가 육군이 다 먹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아까 그 강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2004년 발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다음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만 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은 1개 떨어졌는데 2010년에 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의장 겸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이 군의 조직이 슬림화돼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 구조가 바뀌면 장성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현재 440명에 달하는 군 장성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 2010년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 2010년에 장군 수는 440명이었고요. 지난해도 440명이었고요. 지금도 4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장군을 60명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그냥 없는 게 됐고 박근혜 정부도 60명에서 70명? 50명에서 60명 뭐 그 정도 줄이겠다고 했다가 작년 말에는 또 한 40명 정도 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논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매번 그냥 말로만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 제가 아세요?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미국 육군 장군 수하고 한국 육군 장군 수하고 비슷해요. 미국은 땅도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역시 우리가 세계 최강군. 그러면 육군 수는 한국이 많아요. 49만. 미국은 한 45만 될 거예요. 완전 상대가 안 되지. 네. 우리가 최고지 최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장군이 많은 쪽에 속하는데요. 한국 장군이 1만 명당 한 7명 정도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명당 4.5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은 또 굉장히 장성 유주 인력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뭐 장군들 계속 제가 궁금한 게 버티고 있는데, 이러니까. 아까 그 우리 합수부담도 뜨고 그래가지고 막 군납 비리들 막 수사했잖아요. 그 뭐 거의 조 단위의 돈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비리가 밝혀진 건 다 토해냈습니까? 나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은 구속만 됐고요. 거의 토해냈다라는 보도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요 구속도 안 돼요. 법복만 벗으면 돼요. 그럼 사표만 내면. 그거 다 우리 세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검사 사표만 왜 재산 몰수를 안 하는 거지? 먹은 놈들은 그냥 몸으로 떼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금 노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루에 일당 500만 원, 뭐 5천만 원 하는 그게 다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게 더 문제죠. 아주 그냥 내장을 꺼내서라도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썩은 내장을 갖다가 말로 꺼내가지고 아니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아니 그만합시다. 아니 근데 이거 환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뭐 관련 법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200만 원, 300만 원 뺑칭이 아니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육군답게 육군 거대하게 이 조단인데. 근데 그 놈들이 중간에 워낙 쪼개서 드셨던 거 아니야. 1,000만 원 떼무면 위에 상납 그 상납 구조를 다 쳐버리면 해군이고 공군이고 통째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안 걸리는 데는 육군이에요. 육군이 걸리면 뜯어내도 표가 안 날 텐데 해군 공군은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건들면 필수 인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통째로 군대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이제 뭐 우리 할 얘기 거의 다 했는데 대충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병제로 시작하되 네. 군납 비리와 관련해서요. 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거를 집권 초반에 대대적으로 뒤지고 그다음에 구속될 사람 좀 구속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가져간 돈 있잖아요. 부당하게. 이런 거 환수와 관련해서는 뭐 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광석화처럼 모병제를 포함한 평화군축 방안 이거를 그 도입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 다음 정부의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런 좀 기계 있는 세력, 정의당 같은 이런 세력이 집권하길 바랍니다. 정의당한테 반응이 전혀 없네. 정의당한테 좀 진짜 그거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안 나오게 한 거잖아. 철학적으로 그리고 방향 좋았어. 네.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에서 우리가 네, 방향에 대해서 한번 동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징병제 네. 철폐. 그다음 평화 군축.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마지막 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네. 뭔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 그래요. 정치자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난 진짜 다 토해내게 해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정의당 집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래 정의당 집권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넘어가시죠.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다 그러면요 10배의 과추징금이 나와요. 내가 1억 탈루시켰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나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고. 막 아직 그까지는 지금 도입이 안 됐지만 그러면 이 나라 돈을 아니 1억 해먹었으면 10억 토해내야죠. 아니 자기 사업하다가 내야 될 돈 안 냈다고 10배씩 부과하는데 나라 돈을 해먹었으면 그는 아주 진짜 아작을 내야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유승민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자, 하여튼 뭐 이 모병제 우리 강 대변인 말대로 단순히 이것이 그냥 군대를 갔나 안 가냐 이 사병을 공무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군축, 그리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군 내부의 비리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군 정책의 어떤 투명화 이런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자백을 제작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